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잠깐 멈추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74살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75을 넘기면서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제까지 산에 오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현관문 나서기를 두려워하십니다. 평생 또렷하시던 분이 친구 이름 하나를 떠올리지 못해 한참을 끙끙대십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드셔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이라는 나이를 몸의 붕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여든은커녕 앞으로의 10년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시기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90까지도 정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이라는 나이는 그냥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거대한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75을 맞아도 어떤 분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고 또 어떤 분은 한순간에 무너지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5을 전후로 우리 몸에는 3가지 큰 변화가 거의 동시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근육입니다. 둘째는 심장과 폐입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이 3가지가 따로따로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시기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당황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희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후 10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먼저 75에 무너지는 세기둥, 근육과 심폐와 뇌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 물과 약과 잠처럼 매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처방인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 그리고 75 이후의 마음가짐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몸은 75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 무렵부터 아주 천천히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75쯤에 이르면 그동안 쌓여있던 변화들이 한꺼번에 겉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두 개 작은 금이 조금씩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눅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에서 74살 사이보다 75 이후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정확히는 한 살 한 살 늘 때마다가 아니라 75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곡선이 가파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 나이를 붕괴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분명한 목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약해지는지 알면 어디를 지키면 되는지도 알게 되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오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작은 신호들 우리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친절한 경고입니다. 두 개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 지금 손을 보라는 신호인 거죠. 이 신호를 알아채는 분과 무시하는 분의 10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알아채신 분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른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75세 무너지는 첫 번째 기둥, 바로 근육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근육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근육이냐 이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75 이후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70에서 80 사이에 우리 몸의 근육은 평균 31% 가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60 무렵의 근육 감소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릅니다. 10년 동안 근육의 3분의 1이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창고이자 공장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근육은 혈당을 끌어다가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더 잘 오릅니다.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면역과 회복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정수기로 비유하자면 근육은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펌프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필터가 있어도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어구구 소리가 나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자꾸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육이 더 빠지면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립니다. 그러다 한번 넘어지면 75 이후의 낙상은 단순한 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오랜 시간 누워 지내야 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도 고관절, 골절을 겪은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1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무너져서 거동이 힘들어지면 결국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그 손은 대개 우리 자식들의 손입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돌볼 새도 없이 사셨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사실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내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손주, 손잡고 공원을 걷는 그 평범한 행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는 딱 2가지가 핵심이고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만 더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진다고들 하시지만 75 이후에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고기를 씹기 힘드시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도 좋습니다. 우유 한 잔, 작은 요구르트 하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 이것만 기억하세요. 둘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천천히 10번만 앉았다 일어서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허벅지의 큰 근육이 깨어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여기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너스입니다. 단백질을 드시고 나서 30분 안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시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저녁부터 의자에서 10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손으로 무릎이나 바닥을 짚으시나요? 아니면 한 번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의차하고 기압을 놓으시나요? 만약 그러신다면 이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 다리 근육이 약해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트병 뚜껑을 딸 때 예전보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시나요? 손주가 내미는 손을 꽉 잡아주기가 어려우신가요? 손아귀 힘, 의학에서는 이걸 악력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이 악력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 근육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합니다. 손힘이 약해졌다는 건 온몸의 근육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75 무렵에 근육이 이렇게 빨리 빠질까요? 이유를 알면 대처법도 보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이 곧바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 근육을 새로 짓는 공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사를 시작하는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똑같이 고기를 한 점 먹어도
젊을 때는 공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75 이후에는 그 반응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와야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씩 찔끔찔끔 드시면 신호가 약해서 공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적게 드시면서 근육이 더 빨리 빠지는 숨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끌어다 쓰는 가장 큰 창고라고 말씀드렸죠. 근육이 줄면 이 창고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올라간 혈당이 갈 곳을 잃고 피 속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게 바로 당뇨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 자료를 보면 근육량이 적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당뇨 위험이 한참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당뇨를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릎 힘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혈당까지 함께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운동 한 가지로 두 가지 병을 막는 셈이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지켜본 분 중에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77이신데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다 정년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장 차림에 꼿꼿한 자세로 동네에서 멋쟁이로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75을 넘기면서 어느 날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손주를 안아 올리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둘 다 주저앉을 뻔하셨대요. 그날 윤재호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손주 하나 못 안아주는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싶어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시던 분이라 남들 앞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근력교실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처음엔 사내대장부가 무슨 체조교실이냐 싶어 망설이셨답니다. 하지만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라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거기서 배운 건 정말 단순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그리고 식사 때마다 단백질 꼭 챙기기. 윤재호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거르지 않고 하셨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6달이 지나자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재호 어르신이 그날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가족들이 사진으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보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에 무너지나 보다 하고 포기했으면 나는 지금쯤 누워 있었을 거다. 포기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윤재호 어르신과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계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 좋습니다. 한 번에 충분히 드셔야 근육 공사가 시작됩니다. 둘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시작하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소나기 힘을 기르기 위해 부드러운 공이나 수건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윤재우 어르신처럼 달력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입니다. 75에 무너지는 두 번째는 바로 심장과 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결국 숨을 쉬고 피가 도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맡은 두 일꾼이 바로 심장과 폐인데요. 이 두 일꾼이 75을 넘기면서 눈에 띄게 지칩니다. 심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온 펌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펌프가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던 계단 몇 칸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다. 손줄을 안아 올렸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지를 걷는데도 옆 사람보다 자꾸 뒤처진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심장과 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숨이 차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상처도 더디 아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산소를 먹고 사는데 그 산소 배달이 늦어지는 셈이니까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집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보일러가 힘이 좋을 때는 집 안 구석구석 따뜻한 물이 잘 돕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노후되면 가장 먼 방, 가장 끝에 있는 방부터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끝에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손끝, 발끝, 그리고 뇌입니다. 그래서 심폐가 약해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맑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일러를 통째로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따뜻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심장과 폐를 지키는 방법,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15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서도 하루 15분의 가벼운 걷기가 심폐 기능 저하 속도를 절반 가까이 늦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5분이 길게 느껴지신다면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나눠서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몰아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꾸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15분, 내일 15분. 이 작은 걸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1년 뒤에는 옆집 또래 어르신들이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한 분이 되어 계실 겁니다. 또래보다 숨이 덜 차고 또래보다 걸음이 가벼운 분.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딱 15분만 걸어보기로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75을 넘기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친구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무엇을 하려고 일어섰는지 까먹습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집니다. 말하다가 이름을 못 떠올리면 창피할까봐 점점 집 안으로만 숨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것과 치매는 전혀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며 이것을 곧바로 치매와 연결 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는 것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을 깜빡하는 것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단어 하나 안 떠오른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 뇌를 더 빨리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왜 75세 뇌가 약해질까요? 우리 뇌도 결국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굳습니다. 그런데 75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은퇴를 하셨으니 머리 쓸 일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대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어드니 새로운 자극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뇌가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뇌는 빠르게 녹슬어 갑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은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뇌가 약해지는 진짜 원인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뇌를 쓰지 않는 생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오히려 즐겁기까지 합니다. 첫째는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을 떠올리고 그 대답을 말로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이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내는 법, 새로운 노래 한 곡, 화투든 바둑이든 손주에게 게임 하나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그 순간 뇌에는 새로운 길이 뚫립니다. 자, 이제 보너스입니다. 잘 자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잠이 곧 뇌 청소 시간인 셈이죠. 잠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5에 무너지는 새 기둥, 근육과 심폐와 뇌를 살펴봤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냐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곁에서 지켜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작은 꽃집을 오래 하시다 가게를 정리하신 권순애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64이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권순애님께는 2살 위 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언니가 바로 이른이 채 안 되어 무너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권순애님의 언니는 67까지만 해도 정말 정정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일을 하셨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을 앞두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바깥 출입을 줄이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니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 입맛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끼니를 걸으니 기운이 없어 더 안 움직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현관문 앞에서 어지러워 주저앉으셨고 그날 이후로는 아예 밖에 나가기를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시장 구경도 끊고 친구들 연락도 끊고 점점 방 안으로만 숨어드셨습니다. 권순애님은 그 언니를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활기차던 언니가 단 1년 만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언니랑 나랑 겨우 2살 차이인데 그때 권순애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언니가 걸어간 그 길을 나는 절대 똑같이 걷지 않겠다. 그래서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어르신 건강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75은 끝이 아니라 바뀌는 시기일 뿐이라는 것,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된다는 것 말입니다. 권순애님이 시작하신 건 정말 사소했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걷기, 끼니마다 삶은 계란 하나씩 더 먹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산책 나가자고 끌어내기, 본인만 챙긴 게 아니라 언니까지 끌어낸 겁니다. 처음 2달은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바깥 출입을 끊으셨던 언니가 동생 손에 이끌려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권순애님, 본인도 계단을 올라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권순애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75이 무섭다고들 하는데 알고 보니 무서운 건 75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더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도 와닿으시나요? 권순애님은 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언니까지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우리 권순애님처럼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기로 해요. 자, 이번에는 심장과 폐, 그리고 뇌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75을 전후로 우리 심장은 한 번 뛸 때 내보내는 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보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75 이후에는 심장이 훨씬 더 힘겹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 몇 칸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지를 평소 속도로 걸으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보세요. 말이 자꾸 끊기고 숨이 가빠진다면 우리 심폐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손목에서 맥을 짚어보세요. 너무 빠르거나 들쭉날쭉 불규칙하게 뛴다면 한 번쯤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반가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폐기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가라앉습니다. 매일 15분만 천천히 걸어도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절반 가까이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숨이 약간 차오르되 옆 사람과 대화는 이어갈 수 있는 정도, 딱 그 속도입니다.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습니다.
군산에서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신 오금자 어르신 올해 73이신데요. 한동안 숨이 차서 좌판까지 걷는 것도 버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시장 골목을 천천히 2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드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좌판까지 거뜬히 걸으시게 됐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우리 심장과 폐를 살립니다. 이제 뇌 이야기입니다. 75 무렵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깜빡깜빡하는 일입니다.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들고 있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덜컥 겁부터 내십니다. 혹시 치매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름이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치매가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설명에 따르면 진짜 위험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방금 한 일을 통째로 잊거나 늘 다니던 길을 헷갈리거나 익숙하던 일의 순서가 무너질 때, 그럴 때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깜빡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환자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 두려움 자체가 오히려 뇌를 더 위축시킵니다. 뇌를 젊게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뇌는 듣고 생각하고 답을 고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대화 한 번이 가장 좋은 두뇌 체조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핫투든 스마트폰이든 노래든 상관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히는 그 과정이 뇌에 새로운 길을 냅니다. 셋째, 손을 부지런히 쓰는 것입니다. 요리, 텃밭, 가꾸기, 글씨 쓰기처럼 손끝을 움직이는 일이 뇌를 깨웁니다. 천안에서 평생 한복을 지으신 한정숙 어르신은 76이신데요. 손주에게 배운 스마트폰으로 매일 짧은 글을 한 줄씩 적으십니다. 처음엔 자판 누르는 것도 더디셨지만 이제는 옛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으십니다. 그 작은 습관 덕에 깜빡하는 일이 부쩍 줄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쓰면 쓸수록 다시 길을 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오늘도 뇌에게 작은 일감을 주어 봅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심장과 폐를 위해 하루에 단 몇 분 깊은 숨을 쉬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편안히 앉아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6을 세며 입으로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10번만 반복해도 가슴이 한결 트이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서도 이런 느린 호흡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을 한 알 더 먹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몸이 스스로 가진 힘을 깨우는 것이 때로는 더 든든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이 작은 호흡 하나가 우리 심장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깜빡깜빡하는 것과 치매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치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피가 뇌를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고 그 갇힘이 다시 두려움을 키우는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
우리 발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깜빡거림은 우리 뇌가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운동을 하자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어가 안 떠오르면 끙끙대지 마시고 우리 뇌가 운동할 시간이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는 3가지가 함께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자극, 둘째는 사람과의 교류, 셋째는 적당한 몸의 움직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3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면 걷게 되니 몸이 움직이고 대화를 하니 자극이 되고 사람과 교류까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75 이후에는 그저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의 3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셈입니다. 집에만 계시면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잃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밖으로 나가보기로 해요. 여기에 더해 75 이후 꼭 챙겨야 할 숨은 기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중심을 잡는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나이의 낙상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75 이상 어르신의 입원 원인 중에서 낙상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길에서 크게 다치는 것보다 사실은 집안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장실 문턱, 거실 전기선, 미끄러운 욕실 바닥, 이런 곳들이 우리 집 안에 숨은 함정입니다. 균형 감각은 다행히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부엌 싱크대나 식탁을 한 손으로 가볍게 짚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만 버텨보세요. 그 다음 반대쪽 발도 10초. 처음엔 비틀거리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양치질 하시는 동안 한 발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1분, 이 작은 연습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집안의 함정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걸려 넘어질 만한 전기선은 벽에 붙이고 욕실 바닥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엔 작은 불을 하나 켜두세요. 돈 몇천 원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백정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6이신데요. 평생 밭일을 하신 분이라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 어두운 거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손목에 금이 가서 한 달을 깁스를 하고 지내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백정자 어르신은 무서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목 하나 못 쓰는데도 밥 차리는 것부터 머리 감는 것까지 모든 게 자식들 손을 빌려야 했던 겁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자식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밤마다 눈물을 훔치셨다고 합니다. 깁스를 풀고 나서 백정자 어르신은 결심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시작하신 게 바로 한발 서기 연습과 집 안 정리였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위해 작은 등을 하나 켜두고 욕실엔 미끄럼 매트를 깔고 매일 밭에 나가기 전 부엌에서 한발 서기를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백정자 어르신은 다시 밭일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알았다. 건강은 안 아플 때 지키는 거더라. 여러분, 우리는 백정자 어르신처럼 넘어지고 나서 깨닫지 말고 오늘 미리 준비합시다. 한발 서기 10초, 그리고 집안의 작은 함정 치우기. 이 2가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2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75 이후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온기와 혈액순환입니다.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면 손끝과 발끝이 유난히 차가워집니다. 한여름에도 발이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위를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밀어보내는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면역력까지 함께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따뜻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면역을 지키는 일꾼들이 게을러지고 그러면 작은 감기 하나도 크게 앓게 됩니다. 그러니 75 이후에는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양쪽 발을 만져보세요. 한쪽 발만 유난히 차거나 발 색깔이 창백하거나 걷고 나면 종아리가 쥐어짜듯 아프다면 한 번쯤 병원에서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발을 늘 따뜻하게 하세요. 양말을 신고 주무시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만 담그셔도 혈액순환이 한결 좋아집니다. 둘째, 자주 움직이세요. 한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면 다리 아래쪽에 피가 고입니다.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종아리가 펌프처럼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셋째, 따뜻한 국물 음식을 가까이 하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 한 그릇이 몸을 안에서부터 데웁니다. 면역력은 거창한 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고,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적당히 움직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 몸의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문옥분 어르신, 올해 74이신데요. 한동안 잔병 치레가 끊이질 않으셨습니다. 감기가 떨어질만 하면 또 걸리고 늘 몸이 으슬으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고 아침마다 된장국 한 그릇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손발 시린 증상이 눈에 띄게 줄고 그 잦던 감기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 주는 것, 그것이 75 이후 우리 면역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밤부터 따뜻한 양말 한 켤레부터 챙겨 신어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75이라는 붕괴선에서 무너지는 세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근육, 단백질과 움직임으로 지킨다. 둘째, 심장과 폐, 매일 15분 걷기로 지킨다. 셋째, 뇌, 대화와 새로운 배움으로 지킨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절반은 오신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 기둥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바닥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바로 물과 약과 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걷고 단백질을 챙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 몇 잔이나 드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잘 안 마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몸은 물이 부족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정작 뇌는 목마르다는 신호를, 그래서 75 이후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탈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며 어지럼증과 변비, 심하면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피도 결국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탈수는 혈관이 막히는 사고, 즉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몇 시간씩 물을 못 마시니 새벽녘에 피가 가장 끈적해집니다. 어르신들에게 새벽에 안 좋은 일이 자주 생기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물 한 잔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겁니다. 목마름에 의지하지 마시고 시계에 의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드시기 전 한 잔, 저녁 드시기 전 한 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만 챙겨도 하루에 필요한 물을 거의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피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굳어있던 장을 깨워줍니다.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맹물이 영 싫으시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다만 커피나 진한 녹차는 오히려 물을 빼앗아 가니 물 대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닥입니다. 바로 약 관리입니다. 75을 넘기면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거기에 무릎약, 잠 못 자서 받은 약까지 어느새 약봉지가 한 움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이 너무 많으면 약끼리 부딪혀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서도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약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관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 약은 아침 식사 후 30분 안에, 저녁 약은 저녁 식사 후에. 이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약효도 들쑥날쑥해집니다. 깜빡 잊으실까 걱정되시면 요일과 시간이 나뉜 약통을 하나 장만하세요. 일주일치를 미리 담아두면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시거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석 달에 한 번은 드시는 모든 약을 봉지째 모아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의료진에게 보여드리며 여쭤보세요. 이 중에 겹치는 약은 없는지, 이제는 줄여도 되는 약은 없는지. 여기에 보너스로 하나만 더 챙기시면 좋습니다. 약을 드시고 난 뒤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짧게 적어두는 겁니다. 어지럽다, 속이 더부룩하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작은 메모 하나가 의료진에게는 어떤 검사보다 귀한 정보가 됩니다. 약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처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약을 정확한 시간에 꼭 필요한 만큼만, 이 원칙만 지키시면 약은 든든한 우리 편이 됩니다. 우리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약봉지 다 챙겨가기로 약속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바닥, 잠입니다.
앞에서 뇌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가 청소를 하고 우리 몸이 수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잠이 줄어 새벽에 자꾸 깨. 사실 나이가 들면 잠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겁니다. 얕은 잠만 자다 보니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깊은 잠을 못 자면 낮에 졸리고 졸리니까 낮잠을 길게 자고 그러면 밤에 또 못 자고 여기서도 악순환이 돕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 그리고 우울감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자는 것은 75 이후 건강의 숨은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잠을 30분 안으로 줄이세요.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을 도둑맞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면 30분만 의자에 기대어 짧게 주무세요.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아예 주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우리 몸에게 이제 곧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의 밝은 화면을 보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인 줄 알고 잠을 미룹니다. 그러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방을 어둑하게 만드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잔잔한 음악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쓰세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한참을 뒤척이면 우리 몸은 침대를 깨어있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졸릴 때 누우시고 잠이 안 오면 잠깐 일어나 다른 데서 쉬다가 다시 누우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 이 기억이 몸에 새겨지면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물과 약과 잠,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세 가지 바닥을 다져봤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정해 물을 마시고 약봉지를 잘 챙기고 잠자리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기둥, 근육과 심폐와 뇌를 든든하게 떠받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약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과 약과 잠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서 특히 밤에 잠을 설치게 된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물은 낮 동안에 넉넉히 나눠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양을 줄이세요. 이렇게 하면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채우면서도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한 모금씩 천천히 자주 드시는 게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을 줄 때 한꺼번에 부으면 다 흘러내리지만 조금씩 주면 흙이 촉촉하게 머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색을 보시면 됩니다. 맑은 노란빛이면 충분한 것이고 진한 갈색에 가까우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니까요. 손등을 살짝 꼬집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꼬집었다 놓았을 때 피부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면 괜찮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으면 물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신호를 읽는 습관을 들이면 큰 병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을 드실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는 일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한동안 드시다 보면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슬그머니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자료에서도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이 정상이 된 것이지 병이 나아서 정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치솟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혈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을 줄이거나 끊는 일은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세요. 그리고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몽이라는 과일은 일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부딪혀서 약효를 너무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시금치나 미역 같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새로운 약을 받으실 때 약사 선생님께 이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하고 딱 한마디만 여쭤보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약은 정수기 필터를 청소하는 약품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깨끗한 물을 주지만 아무렇게나 쓰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올해 66이시고 평생 약국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하신 뒤로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2~3시간씩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 늘 멍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 또 치매 걱정이 들고 그 걱정 때문에 또 잠이 안 오고 서영순 어르신은 이 악순환에 갇혀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약사 출신이시라 수면제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셨기에 약에 손 떼지 않고 버티시느라 더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네 건강 강좌에서 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거기서 배운 대로 서영순 어르신은 생활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잤어도 아침 7시면 반드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셨습니다. 낮잠은 점심 후 딱 20분만, 저녁 6시 이후로는 커피를 끊으셨고 잠들기 1시간 전엔 휴대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지금 서영순 어르신은 약 한 알 없이도 밤이면 스르르 잠이 든다고 하십니다. 서영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안 온다. 그냥 낮을 잘 보내면 밤은 저절로 따라오더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잠은 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 만들어집니다. 낮에 햇빛 보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면 밤에 잠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 잠이 안 온다고 너무 애태우지 맙시다. 대신 낮을 알차게 보내는데 마음을 쏟아봅시다. 그것이
어떤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우리 몸에 꼭 맞는 처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하루에 작은 습관 몇 개만 끼워 넣으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밤새 마른 몸을 깨우고 굳어있던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햇살을 잠깐이라도 쬐세요. 아침 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바로잡아 주어서 그날 밤 잠까지 깊어지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로는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근육은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와야 하루 종일 든든하게 버팁니다. 식사를 마치셨으면 가벼운 산책을 나가보세요. 집 앞 공원이든 아파트 단지든 상관없습니다. 15분 옆 사람과 이야기는 나눌 수 있되 숨은 약간 차오르는 그 속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날이 뛰쳐 나가기 어려우시면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깨어납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다시 물 한 잔, 점심에도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을 챙기세요.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조림 또는 닭가슴살처럼 부드러운 고기면 좋습니다. 씻기 힘드시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로 드셔도 똑같이 좋습니다. 식후에는 잠깐 앉아 쉬시되 낮잠을 주무신다면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낮잠이 길어지면 정작 밤잠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후에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옛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거시거나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잠깐 들르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를 사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온기가 돕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차 한 잔을 나누거나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한 가지 배우는 일, 이런 작은 활동들이 우리 뇌를 깨우고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다시 물 한 잔, 저녁에도 단백질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다만 저녁 6시가 지나면 커피나 진한 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드신 뒤에는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화면을 끄세요. 환한 화면 빛이 우리 뇌를 깨워 잠을 쫓아냅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를 드시면 잠이 한결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세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오래 읽지 마시고 졸음이 올 때 누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직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따뜻했던 햇살, 맛있게 먹은 한 끼, 반가운 목소리로 통화한 친구. 이렇게 작은 것들을 헤아리다 보면 우리 하루가 생각보다 훨씬 풍성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평범한 하루의 흐름, 물 한 잔과 햇살, 단백질과 15분 걷기,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 75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하루의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던 한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안동에 사시는 정해철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평생 우체국에서 일하시다 정년을 맞으신 분인데
70세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소문난 정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뒷산에 오르셨고 친구분들과 바둑도 두시고 손주들과 공원도 산책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철이 형은 90까지도 거뜬하겠다. 그런데 75 생신을 막 넘기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다니던 산길을 오르시는데 평소와 다르게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무릎에서 시큰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댁에 다녀오시다 현관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몸의 중심이 흔들렸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셨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시니 의사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드세요. 그렇게 혈압약이 생기고 무릎약이 생기고 어지럼증약까지 생겼습니다. 약봉지가 늘어날수록 어르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사람 만나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말하다 이름을 못 떠올리면 창피할 것 같아서 점점 집 안에만 머무셨습니다. 산에도 안 가시고 친구도 안 만나시고 손주가 찾아와도 금세 피곤해 하셨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께서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잖아요. 어르신은 대답 대신 긴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옆 동네 강만호 어르신을 마주쳤습니다. 만호 어르신은 정해철 어르신보다 2살이 많은 77이셨는데도 여전히 얼굴에 생기가 도셨습니다. 정해철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십니까? 저는 요즘 영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만호 어르신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도 75 넘기고 한참을 힘들었어. 무릎도 쑤시고 숨도 차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런데 동네 보건소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를 배웠지. 75은 몸이 통째로 바뀌는 시기라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된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딱 20분만 천천히 걷고 끼니마다 삶은 달걀 하나씩 더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이랑 꼭 얼굴을 봐. 그랬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날 정해철 어르신은 만호 어르신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셨습니다. 75은 끝이 아니라 바뀌는 시기였구나.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셨습니다. 끼니마다 달걀을 하나씩 더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셨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잦아들었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75은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였구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정해철 어르신과 똑같은 길목에서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세 가지가 75의 운명을 바꿉니다. 정해철 어르신의 사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자신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한사코 부정하셨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부정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 작은 문제가 어느새 큰 문제로 자라납니다. 반대로 내 몸이 예전과 다르구나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닙니다. 인정이야말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요즘 부쩍 숨이 차거나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작은 것을 바꾸시면 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강만호 어르신의 조언을 듣고도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20분 걷기, 끼니마다 달걀 하나 더,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어르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꾸지만 정작 너무 커서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작은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면 인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오늘 단 10분, 오늘 달걀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셋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곁에 강만호 어르신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누군가의 경험과 조언이 무너져가던 분을 다시 세웠습니다. 75 이후에는 관계가 그대로 야기됩니다. 전화 한 통, 대화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고 뇌를 깨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드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함께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셔도 우리 75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움이 담배만큼 몸에 해롭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 의학 연구를 종합하면 깊은 외로움 속에 사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우리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는 거꾸로 우리 수명을 늘리고 치매를 늦추고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무려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긴 연구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75 이후의 관계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친구든 형제든 조카든 상관없습니다. 길게 통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 짧은 안부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고 우리 뇌를 깨웁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짧은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건강하게 지내. 이 한 줄이 끊어질 뻔한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줍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세요.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교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서 꼭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환해집니다. 셋째, 함께 밥을 드세요. 혼자 먹는 밥은 입맛도 없고 영양도 부실해집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으면 자연스레 더 잘 드시게